고등학교 시절 내내 푹 빠져있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포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에서 출발해 여러 단계의 진화를 거쳐서 은하계를 누비는 우주 문명에 이를 때까지 저만의 크리처로 방대한 우주의 비키 스토리를 직접 써내려가는 엄청난 스케일의 육성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장 마지막에 우주 문명 단계 이후로는 재미가 뚝 떨어진다는 점이었죠. 우주 문명까지 도달하고 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다음 스테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문명 단계까지 도달하고 나면 금방 질려버리고 게임을 꺼버리곤 했습니다. 사실 이건 게임 제작사의 탓은 아니죠. 실제로 인류는 최근에서야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누비는 우주 문명으로 데뷔하는 상상을 그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우주 문명에 도달한 이후 또 우주엔 어떤 존재가 등장할지, 먼 미래 우주에는 또 어떤 역사가 쓰일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즐겼던 스포어라는 게임에서도 우주 문명 단계 이후 또 다른 다음 이야기를 그리지 못했던 건 그 먼 미래 이야기가 현 인류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였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더 이상 플레이하지 않은 채 방치한 스포어의 저장 파일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켠의 답답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분명 먼 미래 인류도 지구도 태양계까지 모두 사라지더라도 이 무심한 우주는 그저 한결같이 정막과 어둠의 역사를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먼 미래가 되었을 때 그 우주에선 또 어떤 것들이 피어나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주를 채우게 될까? 138억 년 전 빅뱅에서 출발한 우주는 오래전 태초의 암흑의 시대를 거쳤고 최초의 별과 최초의 은하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행성 탄생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 우주는 생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먼 미래의 우주는 또 무엇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게 될까요? 생명,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세대의 우주의 주인공은 무엇이 될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이 제시하는 우주 최후의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에덴의 용을 통해서 우주 달력이라는 매력적인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138억 년에 달하는 우주 전체의 역사를 1년의 시간으로 축약한 달력이죠. 우주 달력은 1월 1일 0시 빅뱅을 시작으로 현재 시점을 12월 31일 자정으로 둡니다. 우주 달력 속 한 달이 실제 시간으로 대략 11억 년, 우주 달력 속의 하루가 실제 시간으로 대략 3,800만 년 정도 됩니다. 우주 달력에서 특별한 기념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에 해당하는 이날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1월 말이 되면 우주에서는 최초의 원시 은하가 탄생했죠. 3월 중순 새학기가 갓 시작할 때 우리 은하가 우주에 함께 데뷔했습니다. 이후 9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 태양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죠. 9월 말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고 12월 20일이 넘어서야 식물들이 바다 바깥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지구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공룡이 탄생했죠. 우주 달력에서 인류는 12월 30일이 되어서야 등장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서 농사를 지은 시간은 우주 달력에서 12월 31일 자정 직전 마지막 1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처럼 우주 달력은 단순히 우주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줄 뿐 아니라 그 기나긴 우주의 역사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인지, 인류가 찰나에만 존재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존재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칼 세이건이 이 우주 달력을 소개한 이후 지금까지 우주 달력의 초침 바늘은 아직 한 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주 달력은 우주가 공간적일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거대한 세계인지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디어죠. 하지만 우주 달력을 잘못 보면 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빅뱅으로 시작해 오늘날의 우리에 이르는 우주 달력의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마치 우주의 모든 진화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흘러온 것만 같은 인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지구, 오늘날의 인류가 우주 진화의 종착지, 우주 진화의 목적처럼 보이는 오해를 일으키죠. 그래서 칼 세이건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도리어 우주의 역사를 지극히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큰 실수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달력을 볼 때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주 달력은 12월 31일 자정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주는 진화를 이어갈 것이고 우주 달력은 그 다음 새해를 맞이하며 또 다시 새로운 1호를 시작할 겁니다. 오늘날의 우주는 완성형이 아닌 것이죠. 우주는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흐르는 한 영원히 완성되지 못한 채 계속 변화할 겁니다. 우주는 태초의 혼돈에서 시작해서 점차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주 거대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생체 기계, 생명체까지 만들어냈죠. 그런데 얼핏 보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체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가 무질서해지며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고 이야기하는 연력학 제2법칙에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주가 거대 구조를 완성하고 별과 행성을 만들어내고 생명체를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은 연력
열역학 제2법칙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별이 태어나고 생명체가 탄생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여전히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중력과 핵력 덕분입니다.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에서 물질을 끌어당기는 두 가지 힘, 중력과 핵력의 노고 덕분에 우주 속의 물질이 모이고 뭉치는 과정에서도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핏 보면 어질러진 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방 안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열역학 법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죠.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은 이렇게 국지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을 엔트로피 2단계 과정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방을 정리하는 동안 방을 쓸고 닦으면서 발생하는 마찰열, 열심히 움직인 몸에서 나오는 뜨거운 체열과 땀, 후끈해진 방 안의 공기로 인해서 더 빨라진 공기 분자의 움직임 등 결국 방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더라도 방이라는 우주의 전체 엔트로피는 결국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작은 물리계 안에서는 엔트로피가 잠깐 감소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외부로 방출된 엔트로피 증가량이 감소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방이 어질러진 이유는 우주의 엔트로피 탓이 아닌 것이죠. 그저 우리가 게으른 탓입니다. 아쉽게도 열역학 제2법칙은 우리들의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할 것 같네요. 엔트로피 2단계 과정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별과 생명체는 유용한 에너지를 활용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그 부산물로 쓸모없는 에너지, 찌꺼기를 뱉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사실 똥 만드는 기계라고도 볼 수 있죠.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앞선 우주가 남긴 그 똥을 거름삼아 그 다음 세대의 우주가 성장하며 계속해서 엔트로피 2단계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 우주에서 중력을 통해 빚어진 1세대 별들은 중력 수축과 핵융합 반응이라는 엔트로피 2단계 과정을 통해서 다양하고 무거운 중원소라는 똥을 남겼습니다. 그 별들이 남긴 초신성 잔해와 별 먼지들은 이후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이 탄생할 수 있게 해주는 비옥한 거름이 되었죠. 우리는 모두 과거의 우주가 남긴 거름 속에서 피어난 민들레꽃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분명 지금의 우리 역시 미래의 우주를 위한 또 다른 걸음을 우주에 남기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별들이 미래의 우주를 위한 초신성 잔해, 별 먼지라는 걸음을 남겼다면 지금의 우주를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다음의 우주를 위해서 대체 어떤 걸음을 남기고 있을까요? 인간이라는 이 연약한 초신성만이 남길 수 있는 초신성 잔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사라진 그 먼 미래의 우주는 우리가 남기게 될 그 양분을 활용해서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오늘날 인류는 스스로가 태어난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끝을 상상하고 탐구할 수 있는 멋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오랫동안 다양한 똥들을 우주에 남겨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끔 SNS에 똥글을 쓰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개똥 철학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하기도 하죠. 이처럼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남긴 다양한 똥글은 실존하지 않는 세상을 노래하는 음악과 문학, 미술과 예술을 탄생시켰습니다. 또 인류가 남긴 다양한 개똥 철학은 추상적인 관념만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철학과 윤리, 종교와 정치 이념, 사상이 되었고 우주의 규칙과 패턴을 분석하는 자연과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주에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남기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은 결국 인간이란 존재가 이 우주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훈이 바로 이 의식과 정보라고 주장합니다. 먼 미래, 우주의 가속 팽창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우주의 모든 은하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를 벗어나 우리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새롭게 태어나는 별도 없게 될 것이고 우주에 남아있던 블랙홀도 점차 빠르게 증발하며 사라질 겁니다. 우주를 채우고 있던 시공간의 떨림, 중력파 역시 조금씩 희미해지고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겁니다. 결국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 볼 수 있는 별과 은하가 하나도 없는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암흑의 우주에 어떤 지적 생명체가 용케 살아남아 있다면 아마 그들에겐 천문학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늘에서 그 무엇도 볼 수 없는 암흑만 있을 테니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한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우주가 되었을 때 그 우주의 텅 빈 진공 속에서도 계속해서 미세하게 요동치면서 입자와 반입자가 튀어나왔다 사라지는 양자 요동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공 속에서 튀어나온 입자들이 우연히 여러분의 뇌 속에 배열된 분자 구조와 똑같이 배열되는 상상을 해볼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희박한 확률이지만 무한에 가까운 시간이라는 강력한 수학의 마법을 적용하면 그 희박한 확률도 언젠가 충분히 벌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 미래, 우주 속에서 뿅 하고 만들어진 허공 속의 뇌는
완벽하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과 지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스스로가 허공을 떠도는 뇌에 불과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지금의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상상을 하면서 잠시 우주에 존재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의 두뇌를 볼츠만의 뇌라고 부릅니다. 아주 먼 미래, 오랫동안 이어진 우주의 엔트로피 2단계 과정 끝에 우주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똥 중 하나가 바로 이 볼츠만의 뇌일지도 모르죠. 공교롭게도 무한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면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볼츠만의 뇌가 우주 속에 충분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즉 확률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는 복잡하게 진화한 실제 살아있는 생명체일 확률보다 먼 미래 우주에 갑자기 등장해 우주를 떠도는 볼츠만의 뇌일 확률이 더 높죠. 결국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맞는 걸까? 혹시 어쩌면 우리는 볼츠만의 뇌였던 건 아닐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세상이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추억과 그간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이 그저 우연히 배열된 분자 구조로 탄생한 허상인 건 아닐까? 결국 암흑석을 떠도는 수많은 뇌들로 가득 찬 미래의 우주는 오늘날의 생명의 시대를 지나서 생명조차 없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의 시대, 순수한 정보의 시대로 접어드는 건 아닐까요? 과연 우주가 선택할 가장 높은 확률로 벌어지게 될 진화의 양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라는 말은 특정한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진화라고 하면 보다 더 복잡하고 뛰어난 쪽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진화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화는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죠. 설령 시간이 흐르면서 아름다웠던 우주가 해체되고 생명체가 더 단순해지고 퇴화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과정 모두 우주의 진화라고 부를 겁니다. 즉 진화의 반대말은 퇴화, 퇴보가 아닙니다. 진화의 진짜 반대말은 정체죠. 진화란 우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플레이하다가 그만두었던 스포어의 저장 파일 속 가상의 우주에서도 그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흘러왔다면, 그리고 알아서 계속 진화를 이어갔다면 과연 그 게임 속의 우주는 지금쯤 어떤 수준의 모습에 도달해 있을까요? 브라이언 그린이 상상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 모든 크리처가 다 사라지고 텅 빈 우주를 떠도는 볼츠만의 뇌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면 또 전혀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되어 있을까요?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머나먼 미래의 우주를 상상하는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허무맹랑한 과학적 헛소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러한 과학자들의 망상 역시 미래의 우주를 위해서 우리가 남기고 있는 엔트로피 2단계 과정의 부산물, 다음 세대의 우주를 위한 좋은 걸음이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컨텐츠는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의 신간 엔드 오브 타임을 읽고 제작되었습니다.